오늘 수업은 50분 수업하고 5분 쉬고 그리고 5분 뒤에 다시 또 시작해서 50분 하는 걸로 해서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달인가요? 9월달인가요? 이렇게 1학기 때 강의할 때는 유아의 윤리론에 대해서 지조, 여성의 저리와 남성의 지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학적 변명에서 다산정약용, 제 전공이 이제 주자 인성론하고 다산정약용 인성론을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전공이 다산정약용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록 보시면 첫 번째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산정약용의 일대기에 대해서 쭉 적어놓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산정약용을 실학자로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천주교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안 자체가 남인십하고요. 그리고 당대의 노론에 비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소수 야권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관심이 있었던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그렇게 천주교 활동을 하신 적은 없고요. 오히려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2번에 걸쳐가지고 제가 천주교를 유학으로 잘못 판단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진 바가 있기는 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조 참의직을 거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부승직, 지금으로 따지면 건교부 차관쯤 되는데요. 비서관쯤 되는데요. 그래서 건설교통 관련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쯤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사의를 표명하고 해서 한 2번 정도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들을 쭉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은 1762년에서 1836년까지 사신 분이고요. 정조 임금님 때부터 시작해서 순조 때까지 사신 분입니다. 정조 임금님한테 굉장히 총애를 받았던 분이고요. 정조께서 돌아가신 1800년 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하셨고요. 그리고 1801년에 유배를 가는데 18년 동안 유배를 하고 1818년에 그럼 돌아왔겠죠, 그죠? 돌아와서 183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시고 난 뒤에 18년 동안 귀향해서 다시 만년 생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산정약용이 한참 잘 나가다가 승승장구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유배지에 가서 결국은 인생을 끝낸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철학자 이렇게 했는데 성리학자이고요. 우리 실학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리학자입니다. 그리고 경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세가는 오늘날 말로 하면 정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학, 경제학 이렇게 두 가지만 아는데요. 경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철학이 되는 거고요. 경세학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는 미용, 그 다음에 송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인식을 할 때 붙여주는 이름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관례, 여자들은 계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 나이 16세, 여자 나이 한 14세쯤 여자 나이 한 18세쯤 되면 그러면 여자들은 쪽을 쥐고 남자들은 관을 쓰거든요. 그날 단 하루만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는데 그래서 모자를 쓰기 때문에 모자 관자를 써서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쪽을 쥐니까 쪽 찌는 거 계를 써가지고 계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이게 블로그 아이디 이 정도쯤 될 건데 이거는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고 관례 또는 계례를 주관하는 아버지 친구분들 뭐 이런 분들이 네가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마을에 혹은 아니면 우리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식의 앞으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어주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호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호는 다산, 이 다산은 실제로는 유배하고 난 다음에 붙여진 호고요. 산미 이렇게 돼 있는데 산미는 믿거나 말거나이긴 한데요. 이분이 6, 7세 때에 시를 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모아가지고 산미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자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산미라고 했는데요. 미자가 이게 눈썹 미자입니다.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하는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정약용이 등장하거든요. 정약용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이게 화약 제조하다가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눈썹이 세 개 이렇게 산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천연두를 앓으면서 이렇게 수두를 앓으면서 이렇게 천연두가 아니고 수두죠. 수두를 앓으면서 여기에 자국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눈썹이 끊어져 있으니까 눈썹이 세 개로 보인다라고 해서 어릴 때 자기가 호를 칠 때 산미라고 지은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여기 수두 알아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흉이 있었는데 재작년에 학교 보직하면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은 둘 때였는데요. 재작년에 지금 제가 시은 넷인데 시은 둘 때 제가 그 대상 부진을 나가가지고 거기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흉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요. 처음에는 대상 부진인지 몰랐는데 피부과 있어서 잘 몰라가지고 치료를 좀 잘못해가지고 흉이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0 넘으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예방 주사를 맞으면 한 6년, 7년쯤 간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안 맞으신 분들 계시면 되게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수두 알았던 자국 바로 옆으로 이렇게 눈썹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시작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시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주사 맞았던 거, 예방 주사 맞았던 게 한 시운쯤 되면 이게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단입을 해서 맞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재작년에 알았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안 맞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저보다 한 2살쯤 어린 그 직원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하느냐. 형님 저는 형님 그렇게 아프신 거 보고 예방주사 맞으러 갔더니 치료는 안 됐다고 안 나주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웃자고 한 이야기겠죠. 형님 나이 들었는데 고생하시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미라고 하는 게 그 드라마에 그 영화에서는 제가 그거 보면서 되게 웃었거든요. 이렇게 하여튼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게 도굴분들, 도둑놈들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다산 정약용이 어린 애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쪽 들어갔다가 이렇게 화약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데 말하자면 산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이제 다산 정약용인 걸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해내는 거긴 하죠. 그래서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은 수도 자국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웃겼던 거. 자, 그 다음에 여유당은요, 1799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이분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내가 정조 임금님으로 이만큼 내가 지금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 후원이 떨어지고 나면 내가 좀 정치적으로 위태로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고 한자로는 안 그런데요. 우리나라 말로 여유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틈을 가지고 좀 쉬고 이런 것들을 보통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유당이라고 할 때 여는 뭐냐면 여와 유라고 하는 것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렇게 삼가하고 또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새끼 여우가 사로를 강물을 건널 때 이게 혹시나 이렇게 잘못 내딛으면 빠질지 몰라서 주저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는 모양을 여유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여유당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그냥 당 하나 지어놓고 집 하나 지어놓고 이거 여유롭게 이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유당으로 지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조마조마하고 조심하고 항상 정적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암이라고 하는 것도 유배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겁니다. 이 사자는 기다릴 사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유배를 와 있는데, 그런데 후세에 내 자손들뿐만 아니라 후세에 후압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원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밝혀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다릴 사자를 써서 사악이라고 썼습니다. 다사는 본인이 지은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초기선사라고 그 유배 갔을 때 강진에 그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초기선사가 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다도로. 그러니까 차이 문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호를 지어주시면서 이제 그 다산, 물론 이제 연하에 초기선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산하고 교류가 있으면서 다산이라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다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고요. 자하도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교적이죠. 본인이 이것도 지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타공, 태수, 문화미린, 철마산초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본인이 이제 시를 쓰시면서 이렇게 자호를 지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호는 아까 자하고는 다르게 자는 본인이 짓는 거 아니고요. 자는 대개 보면 스승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부친이라든지 부친의 친구분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호는 본인이 지었을 경우에는 자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스로 자체를 써서. 그 다음에 그냥 다른 사람이 지어주면 그냥 호라고 하고요. 친구가 지어주는 수도 있고, 자처럼 스승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뭐 씻으면서 그냥 이렇게 그런 저런 하여튼 호들을 막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많이 지었었는데, 저희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선생님이 저 제주대학교 들어오기 전에 사업한다고 했더니 제가 이제 출판사를 하나 해볼까 싶어서 박사학위 하고 난 다음에 했더니 이제 그 남화라고 이렇게 그 출판사 이름을 남화사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제 사주하고 저희 집사람 사주하고 이렇게 뽑아가지고요. 그래서 지어줬었는데 농나무 남자를 지어주셨어요. 그 남화사 할 때 그 남자가 농나무 남자, 그리고 이 조화할 때 화자를 써가지고 남화사, 이렇게 남화출판사든지 남화사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제주대학교 제가 오게 되니까 또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주도가 이 농나무 원래 주산지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러니까 선생님 성견지명이 있으셨나 이런 생각들도 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교수되고 난 다음에 학위하고 나서는 이제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 못 드리고요. 저 교수되고 나서 이제 선생님 저 지난번에 그 출판사 이름 지어주셨는데 저 뭐 또 다른 이름 뭐 지어주실 거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쓰고 있긴 한데요. 근데 뭐 별로 쓸 일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시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지어주거나 아니면 이게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추증을 하면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존경의 의미로 해가지고 지어주거든요. 되게 이제 시호는 이제 국가에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문도라고 하는 시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 교명은 요한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대를 받긴 합니다. 이 집안 전체가 제일 큰 형만 빼고는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광주 출신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넓은 광자니까 이 빗골 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 출신입니다. 자, 7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를 짓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10살 되던 해에 그 시문을 모아서 삼미자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지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눈썹이 끊어져 있어가지고 세계로 보이니까 삼미자집이라고 하는 자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 5세 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중2, 3때에 사서육경과 제자백까지 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름 뭐 이 당시에 수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럴 만은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말을 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게임기도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14, 5세 때 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인데요. 뭐 이거 정도는 뭐 한 2년 공부하면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사서 오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서 오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고 그 다음에 예기춘추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경인데, 육경이라고 하는 말을 꼭 이 남인 시파 사람들은
사서오경이라는 말 대신에 육경사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에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예기에 보면 악기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악기편을 따로 빼가지고 악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악기편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워낙에는 악경이라고 하는 원 형태가 하나 더 있다. 지금은 잃어버린 책이다라고 해서 예악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육경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 이제 그 오연 중에 한 사람이 우암 송시열 같은 분은 이분은 이제 노론계통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주 주류를 차지하던 여당 쪽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서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비해서 남인 계통인 이 다산정약용이라든지 뭐 정약전이라든지 뭐 이강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육경사서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다시피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역 100번 읽으면 박시구인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역 100번 읽으면 분갑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리학적들을 몽땅 다 모아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집대성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100번쯤 읽으면 사물의 이치에 이제 능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분갑술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솔직히 저도 전공하지만 한 2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100번 못 읽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선배 같은 경우에 주역으로 전공하신 저도 뭐 사실은 유교 전공이긴 하지만 주역으로 전공하신 선배가 이제 그 선배한테 한 물어봤거든요. 선배 진짜 한 100번쯤 읽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물론 같은 부분 100번 읽은 건 있겠지만 정체로 100번 읽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64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주역이 10익이라고 하는데 10개의 그 작은 이렇게 부속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문헌들에다가 64개까지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다 읽으려고 하면 이게 책은 조그마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그 여러 해설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00번 읽기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중3, 중2 나이에 이 융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죠. 정말로 천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분 정도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이게 아마 똑똑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시경 같은 경우에는 공자도 이거 전체를 다 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서경은 더더군다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의 정치 문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분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 1776년에 15세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서 상경에서 이름에 같은 남인 계통인 이강환, 이승문을 통해서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다산정약용이 훨씬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다산정약용은 큰 범주로 보면 성호 이익의 성호학파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성호학파에서 성호이익 선생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성호이익 선생한테 배운 제자들 또 내지는 아니면 성호이익 선생이 써놓은 책으로만 공부한 걸 우리가 사숙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숙한 분 중에서 이분이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이럴 때 이제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더 빨리 서양 학문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 좀 개방을 했었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 식민지가 안 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던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다산정약용을 그때 이제 돌아가셨을 때가 뭐 한 100년쯤 되던 해였는데 그때는 탄생했을 때가 100년쯤이죠. 100년쯤 됐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100년쯤 됐을 때 서세 100년이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년 뒤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산정약용이 아주 이렇게 대단한 분이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퇴계학, 율곡학 이제 한국에서 이야기하죠. 다산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퇴계학, 율곡학은 뭐 그 학파들이 있으니까 퇴계 선생, 율곡 선생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산학이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좀 그렇긴 합니다. 물론 다산학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유배 갔을 때 강진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실제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이분은
다산학으로 지금 따로 하여튼 학파가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후학들 같은 경우에 다산학이라고 해서 다산 학회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성호 학파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이 유고를 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남기신 저작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사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지 못하고 책을 통해서 배운 걸 사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자, 맹자도 사숙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공자 살았을 전에 본 적이 없어요. 나이 차이도 되게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 밑으로 공자의 제자들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긴 배웠겠지만 실제로 논어를 통해서 사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783년에 회시에 합격해서 경희 진사가 되어서 정조를 만나서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발표를 하는 거죠. 세미나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렇다고 해서 대과를 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이 되겠죠. 혹은 아니면 사법 시험이 되겠죠. 그 시험 치기 전에 전 단계로 시험을 한 번 더 칩니다. 그래서 예비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시험을 칠 수 있는데요. 그 예비 시험이 생원시, 진사시 두 개로 나뉘는 거거든요. 생원시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지선다형 외워서 그냥 5가지 중에 하나 정답 쓰는 거. 그게 이제 생원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진사시는 뭐냐면 생원시를 통과하거나 생원시를 안 친다고 하더라도 나름 나는 논술로 바로 시험 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술 시험, 그러니까 이 진사시에서 쓰는 논술 시험들은 대개 보면 책문을 쓰는 거거든요. 이 책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 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겠느냐, 정책을 한번 내놔봐라 해가지고 쓰는 게 이제 책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문들은 대개 보면 논술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보면 무슨 뭐 10가지 이렇게 시무 10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향리에 있던 학자가 임금에게 건의문으로 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이제 진사시 시험을 칠 때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을 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쓰는 생원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대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또 이제 책문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경희 진사가 돼서 그 다음에 우리 알듯이 성균관 유생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행정고시, 사법고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법고시, 이렇게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그 시점에 이벽을 통해서 서학을 접한 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길러준 형수거든요. 그 형수의 동생이 이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돈 형을 만나가지고 자기 그 형수 이제 제사를 갔다 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사는 게 다 왜 모양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벽이 내가 마침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내가 보니까 나름 유학하고 굉장히 비슷하고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천주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책을 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형수가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이제 거기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5년, 6년쯤 지나서요. 1789년에 드디어青年문과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사법시험이 되는 거죠. 행정시험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과거 시험에 갑과에 급제해서 그 이후로 정조 임금님과 당시에 남인의 영수였던 좌의정 하다가 우의정 갔다가 다시 이제 영의정까지 가게 되는 최재공의 신임을 받았지만 이듬해 같은 남인 중에서도 서학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학을 믿는 사람들은 신석파라고 이야기하고 서학을 공격하는 사람은 공석파라고 하는데 공석파의 탄핵으로 해미에 유배되었다가 10일 만에 풀려나와서 지평, 수찬, 경기도 암회화사, 동부승지를 거쳐서 병조 참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주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사 그 다음에 예? 말씀하신 거죠.
그 암행어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검사 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암행어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뭐 9급은 아니고요. 7급, 6급 시험 보고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게 암행어사고요. 그 다음에 동부승지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그 여러 비서들 있죠. 비서들 중에서 건축, 교통 쪽에 해당되는 게 동부승지입니다. 그래서 거쳐서 병조 참의가 됐으니까 국방부 차관 이 정도 수준이 됐다가 나중에 주문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금정도 찰방으로 금정도 찰방이면 이게 이제 지방 연락관이거든요. 그래서 한 3품 정도에서 갑자기 6품 그러니까 지금 뭐 부의사관쯤 하다가 부의사관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현장에 1급 팀장 뭐 이런 식으로 툭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12월 중앙으로 돌아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병조 참지, 우부승지, 좌부승지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조 21년 때 잠시 행정 경험을 쌓기 위해서 곡산부사, 황해도 곡산부사로 나갔지만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형조 참의에 승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 이렇게 대검찰청의 청장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정조가 죽었을 때 1801년에 순조 1년에 신유박해 때 장기간 유배 중에서 황사형 사건으로 그래서 이분이 원래는 신유박해 때 그러니까 뭐 신유 변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처음에 어디로 유배를 가냐면 이 장기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장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포항입니다. 포항 쪽에 유배를 갔다가 한 7, 8개월 만에 황사형 백서 사건이 갑자기 터지니까 서울로 불러올려가지고 한양으로 다시 이렇게 불러올려가지고 이 처족하거든요. 황사형이. 그러니까 혹시 둘이 어떤 연관이 있지 않는가 연관이 있으면 같이 연루시켜가지고 황사형이 그때 사형당하니까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기왕에 이제 포항까지 유배를 보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풀어주긴 약간 애매하고 하니까 어디로 보냈냐면 어머니가 원래 해남 사람입니다. 해남 윤씨입니다. 그러니까 외갓집하고 가까운 강진으로 보낸 거죠. 전라도 강진으로 보낸 거거든요. 조선시대 때 보면 유배를 어떻게 보냈냐면 자기 고향에서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악질인 거죠. 그 다음에 서울에서부터 멀리 보내면 멀리 보낼수록 범죄 정도가 굉장히 심한 거라고 보시면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 제주도에 보내면 유배 아니니까 제주도 사람들 제주도 출신들 중에서 혹시나 누군가가 뭐 반란 수계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쪽으로 유배 안 보내고 거꾸로 보냅니다. 황해도 저쪽으로 해가지고 보내버리고요. 산수갑산 이런 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평양 쪽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뭐 깔끔하게 그냥 제주도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삼천리가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원래 대명률에 따르면 천리, 이천리, 삼천리 해가지고 유배를 보낼 때 3등급으로 나눠서 보내는데 요 3등급에 해당되는 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전라도 이렇게 흑산도 쪽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흑산도도 안 된다 싶으면 보낼 수 있는 1등급지가 어디냐면 제주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주대학교 철학과 와가지고 어떤 서울 출신 어떤 선임 교수님이 와가지고 나는 제주 와가지고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다 유배진 것 같은데 정말 외로워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교수 되기 너무 좋아서 그래서 생각했던 게 아니 자기가 유배 보내고 무슨 자꾸만 아니 그럼 서울로 돌아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제주도는 아무나 유배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광해군 이런 사례를 봤어도 알다시피 정말로 국가의 대란을 일으킨 사람들 아니면 잘 못 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배 왔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로 유배 왔으니까 형님은 정말 성공하신 거라고 왜 아무나 오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저 볼 때마다 유배 왔으면 힘들어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온지 한 15년, 16년 넘었으니까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됐는데 아마 이게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정말로 진짜 웬만한 사람은 못 오는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진짜 고향부 빼고는 다들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죠. 유배를 오신 분도 있고 또 혹은 아니면 여기 그냥 이렇게 살기 힘들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혹은 아니면
또 여기 이제 뭐 이렇게 관찰사로 왔다고 그냥 주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조상님들이 뭐 예전에 역사학과 어느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아유 이 집안은 전부 다 양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게 찾아보니까 다 쌍놈들이라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좀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주도 분들은. 그리고 예전에는 육지하고 자꾸만 이렇게 연관성을 자꾸만 찾으려고 했고 그다음 육지의 구성 도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됐는데 요즘 제주 특별 자치도 아닙니까? 특별하니까 사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강조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실제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더 혹하는 거죠. 요즘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14년, 15년 전에 들어온 사람으로 약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서울하고 비슷해져 버려서요. 그래서 오히려 좀 사실은 좀 서울하고 자꾸만 더 다르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주분들 자체도 서울하고 다른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엄청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오키나와처럼 오키나와가 옛날에 미국 아닙니까? 미국인데 거기는 지금도 분리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독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요. 제주도 독립해도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뭐 방역도 지금 우리 칼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서 일단 공항에서 한번 딱 이렇게 커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학기 때도 그 중국 학생들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한참 논란이 있었을 때요. 제주대학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실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걔네들 실어가지고 바로 기숙사로 바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상 증상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이제 제주대를 문으로 빼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1학기 때 육지에서 오는 학생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보직을 그만둔 뒤라서 그래서 별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냥 말아버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0 학번들 지금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2학기 때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출석 수업을 하기로 했거든요. 1학기 때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계속 뚝뚝 끊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수업한다고 출석 수업한다고 정상 수업한다고 학생들한테 전부 다 메일을 보내놨더니 학생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는데 선생님 내일 수업인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고민했어요. 교무실로 오면 뭐 이렇게 쓸까요? 대학은 지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강의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의실로 가면 되는데 교수한테 그걸 메일을 보내가지고 선생님 내일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글쎄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 그래서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분반이니까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어떤 건물에 있는 몇 호실로 오라 이렇게 썼는데 지가 찾아보면 나오는 일이죠. 그래서 한동안 저희가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2020 학번은 저희 이제 농담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대학 1학년들 좀 어리바리하면 저것들은 대학생들이 아니고 고등학교 4학년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요즘은 초 13이라고 얘네들 초등학교 13학년들이라고 정신이 없다고 어리바리하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른들이 좀 책임이 있는 거죠. 애초부터 그렇게 됐을 때 이런저런 지침들을 똑바로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권위가 이제 무너지는 거고 애들도 자꾸만 이제 요즘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수업 듣기 싫으면 선생님 저 열나요 뭐 이렇게 선생님 저 열나서 학교 못 가겠어요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변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가 해가지고 하면 다음번에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못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걸 또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진단서 해가지고 끊어오면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그건 이사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결석으로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하면 될 문제인데 그걸 와서 시시콜콜 다 물어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사실은 뭐 코로나 전국이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른들이 좀 제대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진에 입회된 거는 그래서 17년 동안 유배 생활한 거는 사실은 그 외갓집 쪽으로 보내준 거기 때문에 사실은 풀어주기는 약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다른데 유배 보내기는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쪽에다가 잡아놨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배지의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밭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윤씨거든요. 해남 윤씨. 그래서 어머니 이제 외가 쪽의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1818년 유배 풀려나기까지 학문에 몰두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체로 보면 한 서너 살까지는 이제 어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한 18년 정도는 정말로 이렇게 출세각을 엄청 달리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스톱 딱 해가지고 그 정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스톱 해가지고 18년 동안 유교 생활하고 다시 귀향해서, 그러니까 귀향살이가 아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18년 동안 노년 생활을 이렇게 지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한 4단계 정도로, 4주기 정도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시는 분이에요. 18년 유배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고산윤선도 같은 경우는 18년 유배했는데 유배가 되게 오래 한 거거든요. 보통 18년 정도 버려놓고 있으면 그럼 중앙 정부에서도 잘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엄청 많이 바뀌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해미 이런 데 유배 갔을 때는 6일 만에 다시, 그러니까 그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사실은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난 사실은 시간만큼 돼 있어서 거의 잊어먹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정말로 진짜 아무도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정말 이렇게 연고가 없는 그런 데로 간 게 아니라 외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8년 동안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1년 포항에 갔을 때는 그 신문집에 보면 우라통이 터져 정말 이렇게 참지를 못하는 그런 신경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절절히 나옵니다. 앞에 보니까 정말 진짜 속이 막 터질 것 같다. 저 놈의 산을 이렇게 발로 뻥 차가지고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의 이제 시를 쓰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유배지 가서 처음에는 이렇게 적응을 잘 못하다가 조금 더 지나면 보통 유학자들이 뭘 하냐면 자기가 공부했던 게 왜 실현이 제대로 못됐는지, 왜 자기가 펼쳤던 정책들이 잘못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책을 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약 500권 정도의 책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유배 생활이 17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광대한 저작을 남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치인이라는 고전적 유교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세 치용의 시락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자 명자의 원시 유학 수사학으로 돌아와서 유학의 본질을 파헤쳐서 후인에 의하여 왜곡되고 날조된 이론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자조차도 넘어서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천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야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냐 하는 문제 이야기할 때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묘지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묘지명. 오늘 저희들이 이제 볼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묘지명이라고 하는 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묘지명이라고 하는 거는 죽었을 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예를 들면 자참묘지명, 다산은 자참묘지명을 썼는데요. 자참묘지명은 자기가 쓰는 묘지명이거든요. 자서전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자서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자참묘지명을 언제 썼냐 하면 회갑 때, 옛날이면 뭐 해가지고 인생 한번 이렇게 정리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즘은 뭐 사실은 140년 기본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150까지 살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이제 뭐 내기 건다라고 하니까요. 하여튼 어쨌든 60쯤 돼서 회갑쯤 됐을 때 다산 정약용이 자참묘지명을 씁니다. 그래서 자기 일대기를 하면 쭉 다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 나와가지고 58이 이제 유배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유배 풀리고 한 3년쯤 뒤에 회갑 때에 내 인생을 돌아다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당한 일이 있고 내가 또 뭐 이렇게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씁니다. 써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 자참묘지명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묘지에 쓸 명문을 묘지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무덤에 이렇게 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 쓰는 거에 보면 뭐 공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약사를 적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묘지명인데요. 그 명문을 사실은 그 비석에도 써놓긴 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무덤 안에다 같이 넣습니다. 그 안에다 같이 넣는 건 광중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무덤 광자를 써가지고 광중본. 그 다음에 광중본은 돌에다가 새겨야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못 적거든요.
그러면 문집에다가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집에다가는 원래 원본 그대로 쭉 자기가 자기 인생을 회고한 걸 몽땅 가졌거든요. 그럼 그건 뭐라고 하냐면 집중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중본과 집중본 두 가지가 있고요. 묘지명은. 그 다음에 묘지명은 자기가 쓰는 자참 묘지명이 있고 친한 사람이 선배가 죽었을 때 혹은 아니면 형님이 죽었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타인이 써주는 묘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덕과 공로를 글로 새겨서 후세에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을 묘지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는 죽은 사람의 성씨와 벼슬, 고향 등을 기록하는 것이고 명은 죽은 사람을 칭송하는 글을 적는 것입니다. 보통 정방향의 돌 두 개에 나눠서 새긴 뒤에 이것을 포개가지고 무덤 속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동물들이 사체를 이렇게 못 파먹게 하려고 그래서 원래 돌을 이렇게 눌러놓는 거에다 그냥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 살아서 이제 뭐 행적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참 묘지명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쓰는 묘지명인데 다산화 황답의 자참 묘지명 두 편, 곧 광중본과 집중본. 광중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무덤에 넣는 거고요. 집중본은 문집 뒤에다가 넣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중본에서는 친사학적인데 집중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광중본은 간단하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쓰다 보니까 약간 종교적인로 해석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애매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집중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건 좀 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묘지명하고 해서 다산정약용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밌다기는 좀 재밌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가족사가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요 이야기 드리면 대충 이렇게 시실 때 될 것 같은데요. 다산정약용 형제가 삼형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형제가 아니고 원래 사형제입니다. 사형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또 오형제죠. 서자까지 포함하고. 자, 삼형제는 뭐냐면 동복형제만 삼형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같은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다산정약용의 어머니는 그 부친인 이제 그 제자 원자 쓰시는 분이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첫 부인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서자가 아닙니다. 그냥 후처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정실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의 형이 누구냐면 정약현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황사영의 장인어른입니다. 우리 저기 뭐야 정난주 마리아 있죠. 여기 제주도에 이렇게 저 어딘가 저기 하여튼 그래서 서귀포 쪽에 가 있는 그 이렇게 도달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뭐야 그 노비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서울 할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난주의 아버지가 정약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집안 살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약현은 이복형, 그 다음에 정약현 말고 동복형 중에 제일 위가 누구냐면 정약전입니다. 정약전은 정약용보다도 시험을 늦게 칩니다. 과거 시험. 그 학문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시험 쳐도 관직에 못 나갈 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에 그 별로 한 게 아니고 말씀하셨는데 이복형이고요. 이 약자로 보는 거죠. 동복 장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주교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처형당하죠. 그 다음에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남자 형제들만 하면 사형제거든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사영 장인. 그러니까 포항에 유배가 있을 때 그 조카사리가 사고를 쳐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서울로 다시 올라갔는데 보니까 연루된 게 전혀 없어가지고 다시 포항으로 내보내긴 약간 애매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가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형제가 동복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약용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누가 길러주느냐 하면
장형인, 그러니까 동복 장형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장형인 정약현의 그러니까 정약현은 부인이죠. 이분이 이시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봤던 그렇죠? 이 누구니까 이벽, 광암 이벽. 광암 이벽의 누나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을 키워준 사람이 광암 이벽의 누나인 부인이시고, 그래서 이분 제사에 가면서 대안에서 천주식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자기 키워준 형수가 죽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제사 때 이렇게 해가지고, 초상 때는 아니고 제사 때인 것 같아요. 비밀별에 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천주교 이야기하니까 심상에 있던 차에 그럼 뭐 그런 것이 나도 공부 좀 한번 해봅시다. 이때 이제 당신은 진사시험 합격하고 난 공부하니까 그랬던 거고.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정실 부인이 둘째 부인까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혼자 계시는데 적적하긴 한데 그렇다고 세상가들이 약간 애매하고 하니까 동네에 몰락한 양반집가 몰락한 양반이면 상민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몰락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가세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양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여기에 처녀를 한 명 얻어가지고 그냥 정식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자가 되거든요. 약황이라고. 서자가. 서자는 아시다시피 과거 시험을 못 봅니다. 어디까지? 서자의 손자까지. 배우는 중인 정도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약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뭘 하냐면 의사가 됩니다. 그냥 진료해주고 하는 그런 정도. 뭐 훈계를 받은 거, 양반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 의용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의료 그걸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자하고 얼자하고 붙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얼자는 엄마 쪽으로 따라가거든요. 노비예요. 서자는 노비 정도는 아니에요. 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면 중인 정도 취급받고 그냥 상민 정도 취급받아요. 얼자하고 서자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남의 집 뭐 여자를 하나 봐가지고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집에서 그냥 애가 하나 나오면 뭐 그게 이제 본부인 있거나 없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자는 집안에서 데리고 있던 여자 노비를 이렇게 겁탈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낳는 자식이 얼자예요. 그래서 서자는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마루 밑에 계단에서 보통 보면 집안에 어른들 뭐 이렇게 행사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마루 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자손들은 밑에 내려와서 하죠. 그죠? 그러면 서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당 밑에 계단에 내려가서 하거든요. 얼자는 아예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하면 신분 사회에서 사실은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네 새끼인데 와가지고 제사도 한번 못 보게 만드는 얼자나 서자 그때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덧붙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은 만들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좀 가혹하긴 하죠. 과거 시험을 아예 못 보니까 손주 때까지는. 그러니까 생각 한번 잘못하면 집안이 아예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씨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결국 보면. 그러니까 정실 부인한테서 자식을 못 낳는데 자기한테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뭐 정말 진짜 어디라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부인한테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라도 자식을 가지고 싶어 했다고 보시는데 아까 제가 이 집안 예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정약용이 이 형님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늘 같이 이렇게 가면서 자기가 먼저 승진하거든요. 그리고 이 형님이 이제 자기를 뒤따라오는 그런 형국이 돼요. 그리고 이 형님이 과거에 이렇게 답안지 잘못 썼던 것 때문에 잘못 쓴 건 아닌데요. 어쨌든 정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유배를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같이 이제 야경이 유배 갔을 때 약전도 똑같이 유배 가거든요.
이분은 어디로 유배가냐 하면 흑산도로 유배가요. 그래서 흑산도 가가지고 이분이 쓴 게 뭐냐면 자산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어보는 뭐냐면 흑산도 주변에서 나오는 어류에 대해 가지고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가 있을 때 정약종이 그 강진에서 이렇게 넘어다보면 흑산도가 보이거든요. 날씨 좋으면. 보면서 매일 편지를 써요. 형님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는데 제가 개 잡는 기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몸이 안 좋을 때는 개를 잡아먹으면 멍멍 개요. 개를 잡아먹으면 좋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낸 것들 믿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위에 형인 약종하고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정약전을 비롯해서 자기 하여튼 남인시파의 웬만한 사람들 그 요지명을 다 써주거든요. 자기 형에 대해서는 요지명을 안 씁니다. 물론 이제 자연 나이기 때문에 요지명을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만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오히려 남의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보다도 더 안 좋게 했던 양반이 정약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아마 집안이 쫄딱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5분 동안 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뒤에 뵙겠습니다.